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금요일입니다. 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장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매우 분주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챙겨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일단 1시간 뒤쯤에 테슬라 로보토시 행사가 그렇죠. 진행이 돼서 예.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이에 따라서 2차 전지주 변동이 어떨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거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했습니다. 네. 3년 2개월 만인데요. 물론 시장에서 인하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이 어떤지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 영향은 어떨지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대신증권 공동락 부장 연결해서 내용 좀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또 역시 자막으로 나갔습니다만 고려아연도 결국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서 공개 매수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 매수 가격을 83만 원이었던 걸 89만 원으로 6만 원 올렸습니다. 이 얘기도 잠시 후에 이데일리 편집국의 허지은 기자와 함께 얘기를 자세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역시나 이 기준금리 인하됐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또 말씀 주신다고요. 예, 그 부분부터 좀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잠깐 예고해드린 대로 대신증권 장기 투자, 장기 전략 리서치부의 공동락 부장이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 부장 통해서 금리 인하의 어떤 배경,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우리도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게 향후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두 가지 부분을 중심적으로 해서 공 부장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금리 내렸는데 예상하셨죠? 예, 뭐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단점적으로 예측을 많이 했고 저도 예측을 했습니다. 예. 네. 금리 인하 한 이유, 뭐 배경, 일단 이 부분부터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인데요. 그간에 이제 코로나 직후에 물가 여건들이 상당히 좀 터프하게 있게 높게 가다가 그 과정에서 금리를 많이 올렸었는데 이제는 물가 여건들이 확연하게 진정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같은 경우 1%대, 2%를 하회하는 국면으로 갔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부담들이 줄었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 이전보다 많이 좀 약해졌던 부분을 감안을 해서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이런 효과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린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에 물가가 1%대까지 내려온 걸 생각하면 뭐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는 목표치 2% 이미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어떤 뭐 명분이랄까요? 근거는 뭐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미국이 지난달에 비컷 50bp를 내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25bp를 내렸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특히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 부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은 뭐 미국 역시도 비컷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나빠서 금리를 내린 게 아니라 물가가 상당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었다는 부분들을 확인했고 추후에 경기가 나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들에 사전적인 대비하자라는 차원의 금리 인하였고요. 그런 맥락들은 우리나라 통화당국에도 고스란히 이어질 거로 보고 있어서 이번 금리 인하는 적어도 경기 관점에서 봤을 때 급격하게 경기가 나빠진다라는 전제가 없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이것도 미국처럼 약간 보험적 성격,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보험적 성격의 금리 인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공동락 부장과 함께 한국은행 금리 인하, 이 3년 2개월, 그러니까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한 거에 대한 배경, 그다음에 향후 시장에 대한 영향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시장 상황 바로 좀 들어가 봐야겠죠? 자, 오늘 전체 시장 분위기는 양분됩니다. 강한 상승은 출판 쪽, 그다음에 강한 하락은 HLB 그룹 이렇게 나눠지고요. 항공까지 연결이 좀 돼 있긴 한데 항공도 이제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오늘 좀 최근에 잠잠했었던 우크라 재건주가 다시 좀 강세를 보입니다. 우크라 재건주가 강세를 보인다는 거는 미 대선 랠리 과정에서 글쎄요, 또 트럼프가 조금 더 뭐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방산주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 만났는데 별로 좋은 얘기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썩
그 안정적인 쪽으로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방산주 계속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로봇이 간만에 또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위쪽에서 아예 보면 원전 유가 오늘 괜찮고, 유가는 뭐 당연히 좀 중동 사태 생각하면 강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크라 재건주 오늘 강세 보이면서 건설주도 오늘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은행주도 오늘 좋습니다. 그다음에 구리 쪽 오늘 좀 간만에 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도 오늘 일단은 플러스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오늘 바이오 쪽에 이슈들이 좀 있는데, 제약 바이오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보톡스는 또 약세고, 음식료도 약세고, 조선 화장품 쪽도 약세고, 의류 2차 전지까지 오늘 좀 흐름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테슬라 뭐 잠시 우리 시간으로 11시 정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얘기가 나올 건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특히 이제 월가 쪽에서는 그다지 이렇게 뭐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런지 오늘 약세긴 한데 어제도 그랬고요. 이건 뭐 내용을 사실 열어봐야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자율주행 관련된 완전 자율주행 쪽 FSD 쪽에서 뭔가 시장에서 예상하던 것보다 더 좋게 나온다 그러면, 더 뭐 화끈하게 나온다 그러면 또 주가는 또 뭐 바로 또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쾌거죠. 우리나라 문학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라는 건 정말 이건 역사적 쾌거임에 분명합니다. 또 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고인이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후에 사실은 또 우리가 노벨상을 받은 또 두 번째 사례가 되는 거기도 하고요. 이 문학상이라는 게 갖고 있는 이게 일단 경제학상 뭐 이런 어떤 다른 쪽 여타 노벨상하고는 조금 다가오는 느낌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도 어제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사실 노벨 문학상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서구권에서 거의 대부분 가져갑니다. 아시아권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경우는 일본이 2차례, 그다음에 중국이 2차례 정도. 그래서 사실 많지 않고, 특히 여성 사실 뭐 젠더를 얘기할 필요는 없긴 한데, 여성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례는 또 전 세계적으로도 또 드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좀 세계적인 어떤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반열에 이제 올라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노벨 문학상 수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오늘 일종의 하나의 테마로서 잠시 흘러갈 수는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이 노벨 문학상을 우리가 타왔다라는 점에서 우리 문학, 한국 문학과 한국 문학도 역시 이제는 소위 말하는 이제 한류의 한 축으로서 올라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됐다, 이렇게까지 의미를 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군요. 종목 보겠습니다. 예, 예스24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터넷 전문 서점이죠.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예스24를 이제 계열사로 갖고 있는 홀딩스 지주회사입니다. 한세 예스24 홀딩스도 상한가에 준하는 그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KT 자회사인데 아시는 것처럼 전자출판, 전자책 그 구독 서비스하는 회사죠. 역시 17% 가까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출판사, 와이랩 이런 회사들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와이랩은 이제 웹툰 제작사입니다. 네, 사실은 이 출판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도 사실 이렇게 아주 높은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는데, 뭔가 이제 이걸 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출판주들도 좀 뭔가 좀 변화되는 어떤 가치 평가에서 조금 뭔가 변화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보면서 출판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 화면 다시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항공 쪽도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티웨이 항공의 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 여부입니다. 지금 일단 기사 나온 거 좀 보시면 제목 보시죠. 대명 선호는 티웨이 항공을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속내를 전혀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는 공개 매수는 절대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공개 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대한 티웨이 항공을 이제 인수를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내놓았다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경영권 분쟁, 이를테면 이제 고려 아연 사태처럼 이렇게 가느냐 마느냐의 키는 현재 티웨이 항공의 경영권을 갖고 있는 예림당 측의 이제 입장이 어떠냐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예림당과 나성훈 부회장은 티웨이 홀딩스를 가져가겠다라는 입장을 또 강하게 견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경영권 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지분 경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도 역시 어제 이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지분 상황을 보면 현재 티웨이 항공의 지분을 티웨이 홀딩스가 29.95%, 이 티웨이 홀딩스의 이제 소유를 이제 예림당이 갖고 있는 거죠. 예림당 29%를 갖고 있어서 티웨이 항공의 지분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명 소노그룹이 26.7%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림당 측과 그러니까 현재 대주주 측과 티웨이 홀딩스 2대주주가의 그 지분 차이가 한 3% 조금 넘습니다. 이거를 금액으로 따지면 한 이게 3% 정도 되고 이제 결국은 이제 지분을 누가 50% 넘게 가져가느냐 이제 공개매수가 아닌 경우에 이게 될 텐데 24% 정도를 가져가야 된다는 걸 감안했을 때 지분 과반 확보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예상 비용이 1,830원. 물론 계속 주가가 올라가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경영권 인수를 지금 노리고 있는 대명 소노그룹이 과연 마련할 수 있는 자금 규모냐 볼 때 일단 현금성 자산 중심으로 보면 1,830억 원을 이제 즉시 조달을 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최대 5,400억 정도까지 마련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적으로 자금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재무제표상. 그러니까 일단은 외부 지원 없이도 티웨이 항공의 지분을 과반까지 인수할 수 있다. 일단 금액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예림당 측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오늘 이제 이후에 예림당 측의 또 입장 같은 거 나오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 보면 티웨이 항공의 지주회사인 티웨이 홀딩스 23%, 그 다음에 티웨이 홀딩스의 대주주인 예림당도 역시 20%. 그다음에 대명 소노 시즌. 이 대명 소노 시즌이 대명 소노 그룹에서 가장 캐시플로우가 좋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10% 가까이. 그다음에 이제 한진칼, 하이장공 이런 데도 이렇게 좀 붙어서 같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다. 그게 이렇게 주가로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죠. 예, 오늘 또 하락 쪽에서 가장 강한 섹터가 HLB 그룹입니다.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예, 리보세라님. 원래 한 5월쯤에 FDA 승인 받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때 이제 자료 좀 더 줘 이렇게 FDA에서 요구를 했고 그 자료 제출을 지난 9월 지난달 20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HLB 쪽에서는 연내 되겠지. 왜냐하면 자료를 내고 난 다음에 FDA 측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뭐 반응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자료 추가로 낸 자료에 대해서 반응이 긍정적이었다고 봤기 때문에 뭐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 정도 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늦으면 내년 뭐 1분기 후반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FDA가 이 리보세라닙하고 캄레니주맙의 병용요법 심사 진행 기간을 최대 6개월 심사 기간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는 이 클래스 2로 분류를 했기 때문인 건데 이 소식이 이제 오늘 새벽에 전해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고 이게 사실은 뭐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승인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답답하긴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뭐 이후에도 이제 아무래도 또 심사 때문에 국내에 또 FDA 측에서 온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이런 악재가 전해졌기 때문에 주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주인공인 HLB는 10% 가까이 좀 급락을 했고요. 좀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 HLB 제약 8%, 생명과학도 8%, HLB 글로벌도 6%, 이렇게 HLB 그룹의 관련주들 다 6% 이상, 10% 가까이 낙폭을 좀 크게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앞으로 다시 현찰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가랑 상황이 별 차이는 없죠? 네, 좀 특별하게 한 10분 전 상황이랑 바뀌는 그런 종목들, 업종들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오늘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이델리온 전문가와 함께 종목 얘기 자세히 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얘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 빨간불. 근데 네. 이 증시에서 빨간불은 좋고 네네.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빨간불은 막 삐뽀삐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최근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자, 기존에 계속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계속 조정 중이었는데 자, 다우지수와 엔비디아가 저항선을 지금 뚫고 올라온 그런 시점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엔비디아를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는지 또 한번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엔비디아 그래프를 제가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이 엔비디아 그래프를 보시면 기존에 삼각수렴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어떻게 삼각수렴 구간이었냐면 자, 차트를 보실 때 요거를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봉상 고점 라인들을 계속 연결을 해보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저항선을 찍었을 때마다 우리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오면서 우리장들도 같이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예. 자, 그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어요. 자, 뚫고 올라가면서 어떤 저항선을 지금 현재 찍고 있느냐 하면 단기 저항선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떤 단기 저항선인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봉상 고점 라인들하고 연결을 해보면 그 라인들을 지금 3거래일째 지금 그 저항선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뚫고 올라간다면 위에 있는 140불까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140불까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우리장 지수를 또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요. 자, 조정이 나온다 해도 밑에 있는 이 기존의 저항선 라인들이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안심을 하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제 좀 매수 관점으로 가보면서 좀 담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장으로 한번 넘어와서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이 지금 밑에 찍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딱 찍지는 않았어요. 엔비디아가 한 번 더 조정이 나온다면 삼성전자도 조정을 살짝 나오면서 지지하고 올라갈 것 같은데 과거에 이 고점 라인하고 그대로 연결된 이 추세 지지선이 있습니다. 자, 이 지지선을 찍고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우리가 가장 크게 뚫고 올라가야 되는 라인은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저항선이라고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저항선 수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68,250원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밑에 있는 이 지지선, 이 라인은 어떤 라인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도 추세선을 똑같이 한번 그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과거에 일봉상 저항 뚫고 갭으로 올라가서 지지선 삼았던 그 라인들이 있습니다. 이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그 밑에 있는 추세선 라인들이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라인이 58,400원이고요. 자, 일단은 제 생각에 엔비디아도 지금 저항선을 뚫고 올라온 시점에서 매수로 한번 다가보시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에 나와서 한번 매수를 드렸었죠.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9월 3일 날 매수를 드렸을 때 17만 원 위에 있는 이 일봉에서 밑에 15만 3천 원에 매수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10% 넘게 빠지면서 찍고 나서 다시 올라온 시점이죠. 자, 이때 제가 매수를 드렸을 때도 매도점, 목표치는 2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19만 원이 넘어가면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그림으로 오전장에 보였었는데 위에 올라가서 20만 원 라인을 찍기 시작한다면 그 라인서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한번 보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유가 또 뭐냐면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한번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추세 저항선을 찍고 다시 M자로 한번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한번 위에 있는 20만 원서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SK 하이닉스 주주분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 현재 지선 라인들이 와 가고 있죠. 자, 이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윗저항선 라인이 13,600원 라인에 포진해 있고요. 자, 밑에 있는 이 지선 라인, 삼각수렴 구간을 지금 현재 돌파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 시점이고, 이렇게 어버브 반도체도 일봉상 고점 라인들을 쭉 이어보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었지만
돌파를 하고 나서 옆으로 살짝 기고 있는 라인이에요. 자, 밑에 있는 이 추세 지지선 라인들도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자, 조정이 나오면 1,350원서부터 1,100원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다가가셔서 한번 수익을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태영 파트너가 엔비디아 차트 통해서 이제 이 저항선을 넘어서는지 여부, 그러니까 위험 라인을 사실은 정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항 라인 어느 정도 도달하면서 지지를 다시 한번 삼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지금 도달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 얘기했던 반도체주가 아주 비상 상황은 벗어났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그리고 가격대를 잘 공략해 보신다면 매수가 다시 한번 유효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SK 하이닉스든 어버브 반도체든 어느 정도 가격대 도달하면 우리가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그러한 가격대도 설정을 해드렸으니까요. 종목별로 가격 라인 잘 참고해 보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우리가 또 최근에 이 유가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허리케인도 그렇고 네. 중동 위기감 고조, 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 흐름도 살펴볼게요. 네네. 제가 가지고 나온 그래프는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를 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자, 24년 11월물을 가지고 나왔고요. 자, 우리가 이 차트를 왜 잘 보면서 대응을 하냐면 밑에 지선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때 우리나라 유가 관련주들이 같이 반등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조정이 나온다면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유가 관련주들도 같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밑에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지선을 찍을 때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다가가서 현재 흥구석유나 대성에너지 이런 관련주들을 많이 또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저항선 라인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 저항선 라인들은 과거 고점서부터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그 라인이었어요. 자, 제가 그래프를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 되게 신기하실 거예요. 이 저항선 라인이죠. 일봉상 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이 되는 라인인데, 자, 고점 라인하고 추세선을 그대로 연결하시면 계속 찍을 때마다 한 틱도 안 틀리고 계속 조정이 나오던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위에 올라간다면 지금 현재 저항선은 배럴당 80.6불 정도 되는 그 저항선에 지금 가까이 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조정이 나왔어도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에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그 에너지 관련주들, 특히 유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80.6불 라인을 찍었을 때는 매도 관점으로 유가 관련주는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그 흥구석유나 다른 그 석유 관련주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제가 밑에서 매수를 드렸을 때도 목표점은 2만 원서부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파란색 저항선 라인 바로 밑에서 2만 원서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2만 3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60%까지 상승이 나왔었고요. 한 번 더 조정이 나왔었지만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이 파란색 추세 저항선을 찍고 나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에도 위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밑에 서부 텍사스 중진류도 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위에 있는 오늘자 고점이죠. 27,000원 라인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한 번 더 석유 관련주들 같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마켓나우 2부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매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매수점 같은 경우에 17,000원 이하의 매수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7,000원 이하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16,960원까지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 자, 매수를 잡으실 때도 제가 위에 있는 저항선을 말씀을 드렸죠. 1차 저항선 21,500원 라인, 이 라인을 찍으면 물량을 좀 덜어내고 대응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계획대로 저희는 계획대로 위에 21,500원에 물량 30%는 일단 일단 매도를 하는 상황이고요. 자,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올라가면서 한 번 더 갭으로 타고 올라갈 경우에 마찬가지 목표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2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 한국석유도 밑에서 17,000원 밑에서 매수 잡으셨던 분들은 홀딩 전술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너지 관련주, 석유 관련주에서 중앙 에너비스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추세선을 어떤 추세선을 돌파를 했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6월 4일자 고점서부터 그대로 연동을 하면 어떤 그림이 마련이 되냐면 이 추세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4번이나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현재 지지선 라인은 어떤 지지선 라인인지도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긋고 한번 추세선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어서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대응이냐. 자, 과거에선 저항선 삼아서 찍고 나서 계속 조정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이 추세선을 지지를 하고 나서 위에서는 지지선 삼고 그리고 한 번 더 올라타고 나서도 계속 지지를 삼고 올라가던 모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장에서 그 라인을 또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온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중앙 에너비스 그 주주분들은 지금 추세 지지선, 이 지지선을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온 시점이라는 걸 제가 또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중앙 에너비스를 가지고 나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지금 우상향하는 그래프 두 개는 그 네네. 저점을 연결을 한 건가요? 두 번째 지금 우상향하는 그래프요. 예, 선이요. 밑에 있는 선이요. 예, 예. 자, 밑에 있는 선이 제가 화살표로 기준이 뭐예요? 보여드릴게요. 그것이? 일봉상 최저점 라인. 요 라인을 찍고 한번 예. 크게 반등이 나왔었고요. 자,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왔었고 깨고 내려가서는 다시 저항을 삼다가 다시 올라타면서 지지선을 삼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자 같은 경우에도 그 지지선을 한 번 더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온 그런 그림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추세선을 그어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WTI 11월물 추이로 관련주 이 흐름 우리가 좀 예측을 해봤습니다. 반등을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이 WTI 80달러선 그리고 종목별 우리 목표 가격대 설정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어느 쪽 우리 들여다볼까요? 자, 코로나19 관련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또 관심권에 두고 있었죠. 네네. 그 조정이 나오면 한 번 더 매수를 드린다고 또 말씀을 드렸고 예. 오늘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분들 무료로 접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18일서부터는 65세 이상이신 분들도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점도 확인을 하시고요. 네. 자,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코로나19가 다시 활개칠 거라고 또 뉴스에도 나오고 있고요. 자, 제가 예전에도 진 매트릭스를 또 마켓나우 2부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리고 나서 상승이 83%까지 나오고 78%의 수익을 또 거둬드렸던 그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주들을 또 오늘 또 매수정을 한번 잡아드리면서 현재 위치가 어디에 와 있는지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제가 진 매트릭스 차트를 한번 가지고 나서 여러분들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주로도 아주 유명한 그런 종목이고요. 자, 과거에서도 밑에 있는 현재 지지선 라인들은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온 상황에서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을 지금 찍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이 추세 지지선도 저하고 한번 똑같이 그려놓으신다면 밑에서는 지금 3번을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온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조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잡기보다는 자, 과거 히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자, 과거 고점 라인들하고 연결을 하면 그 라인들을 지지를 할 때마다 저항선을 삼던 라인들을 다시 뚫고 올라갔습니다. 자, 현재 고점 라인, 직전 고점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보면 요렇게 저항을 뚫고 올라갔을 때는 지지선을 삼다가 밑에서는 저항선을 삼던 라인을 한 번 더 찍고 현재 밑에 한번 조정으로 나오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한 번 더 찍을 수 있는 라인이 밑에 추세 지지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런 라인들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이 한 3,450원 정도 되는 그런 라인이니까 이쪽 라인에서 한번 매수점으로 한번 잡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녹시장 MS도 제가 마켓나우 2부에서 매수를 드리고 37%, 34% 이상 올라가는 그런 그림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매수점에 오면 그 라인들도 한번 제가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이 거진 다 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지지선이냐면요. 자, 밑에 일봉상 저점 라인들하고 연결을 하면 그 라인들에서 한 번 더 찍고 나면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왜 그 라인에서 예상이 되냐면 밑에 지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W자 지금 반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라인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치 같은 경우에는 밑에 3,900원서부터는 매수를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고점 라인, 어느 라인을 또 뚫어야 되는지도 궁금하시죠? 자, 요 라인들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일봉상 보시면 직전 고점 라인을 한번 찍고 나서 빠진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자, 저 라인을 뚫고 올라간다면 과거처럼 한번 또 크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인데, 자, 직전 고점 라인하고 계속 거꾸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라인 밑에서는 저항선 역할을 했고요. 뚫고 내려와서는, 그 위에서는 지지선 역할을 했었죠. 자, 과거에서도 보면 이런 식으로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그 라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뚫는 거를 봐야 되는 라인이 4,500원 라인을 뚫고 올라가야 과거처럼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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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의 공략주 같은 경우에 랩지 노믹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 대장 종목이고요. 자, 이 대장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면, 자, 기존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도 파란색 지지선 라인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라인들은 혹여나 크게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 매수 잡는 그 라인들로 보시면 되겠는데, 요 라인들 과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추세 라인들을 일봉상 추세선 밑에 있으면 저항선을 삼다가 뚫고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지지선 삼던 라인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랩지노믹스를 매수점을 노려야 되는 라인은 일봉상 최저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났던 요 라인들입니다. 자, 매수점 같은 경우에는 31,000원에서 3,100원에서 3,000원까지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고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4,150원입니다. 1차 목표가 4,150원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손절가 2,75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에서 주태영 파트너가 이 매수 가격대를 좀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 있었고, 또 수익권에서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공략주도 관련해서 좀 알아볼 수 있었는데, 랩지노믹스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보다는 조금 내려온 가격대겠네요. 3,100원부터 3,000원 선, 그리고 1차 목표가 4,15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고려아연이 이 공개 매수가 또 올렸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고려아연 지분 경쟁은 이제 얼추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이제 가는 듯합니다. MBK가 이미 엑시트 비슷하게 이제 우리 더 이상 공개 매수가 안 올릴 거야라고 선언한 상황이고, 그에 대응해서 이제 고려아연 측에서 이제 공개 매수가를 올리긴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방점을 찍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또 다른 뭔가 어떤 상황이 더 벌어질 것인지, 이 부분은 오늘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에서
고려아연을 계속해서 지금 취재를 하고 계신 허지은 기자를 오늘 모셔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공개 매수가 고려아연은 83만 원에서 89만 원을 올렸고 그 앞에 영풍정밀도 올렸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이제 오늘 고려아연 측이 공개 매수 가격 상향을 전격 결정했는데요.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공개 매수 가격을 이제 모두 높이는 것으로 결정을 좀 했습니다. 예. 이에 반해서 이제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9일에 공식 입장을 통해서 이제 공개 매수 가격을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고려아연 측은 근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가격을 좀 재차 올리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영풍정밀 공개 매수 가격은 기존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네. 5천 원 더 올린 거고 그다음에 고려아연은 83만 원에서 89만 원으로 주당 6만 원을 올린 거고 그다음에 고려아연 이게 또 중요한 이번에 이 공개 매수 과정에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가 이제 얼마나 더 사느냐 뭐 이 부분도 있는데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 자사주를 더 사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얼마를 더 사겠다는 거예요? 네, 이제 고려아연 측의 이제 매수 수량에도 변화가 오늘 있었는데요. 네. 영풍정밀 공개 매수 수량은 그대로 좀 유지가 됐고, 네.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수량은 기존 320만 9,009주에서 362만 3,075주로 더 늘어난 물량을 사들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공개 매수 주관사에도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예. 기존에 이제 영풍정밀 공개 매수 주관사는 하나증권 그리고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에는 미래에셋증권 한 곳만 주관사를 담당을 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KB증권이 좀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KB는 이 두 회사 다 공개 매수 작업에 참여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영풍정밀과 이제 자사주 공개 매수 모두 이제 주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고려아연 자사주를 대략 40만 주 조금 더 넘게 사겠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 쪽 공개 매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을 우리가 더 많이 받아줄게요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뭔가 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랬습니다만 이번 사태와 관련돼서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 그 궁금해하고 의문을 갖고 계신 부분이 MBK가 왜 공개 매수 가격을 더 안 올린다고 했을까 이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뭐 여러 네. 가지 아마 셈법이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제 오늘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리기 전까지 이제 양측의 가격이 주당 83만 원으로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이제 이게 MBK 영풍이 지난달 13일에 최초로 이제 공개 매수 계획을 공개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공개 매수 가격이 66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75만 원 그리고 83만 원으로 두 차례나 가격을 상향을 좀 조정을 했는데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고려아연이 오늘 재차 가격을 89만 원으로 올리면서 MBK 영풍 측에서도 아무래도 좀 가격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MBK 영풍 측의 좀 논리를 보면 그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고려아연 공개 매수 가격, 그러니까 주당 83만 원이 이미 충분한 프리미엄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 주주들에게는 이제 상당한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를 지금 전개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이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면 고려아연 쪽에도 재무 구조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될 경우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점을 좀 우려한다는 그런 논리로 추가적인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애초에 이제 시작한 가격이 66만 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미 17만 원을 그렇죠. 올리는 상황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좀 자금력이 여유가 있는 MBK라고 하더라도 조금 부담이 됐던 될 것으로 거다. 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려아연 주가는 1.4% 정도 떨어져서 77만 8천 원. 그다음에 영풍정밀 주가는 6.4. 영풍정밀은 뭐 굉장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대 아래로 내려와서 현재 29,300원, 6.24%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가의 흐름에 또 어떤 변동인데 제가 좀 허 기자님 말씀 들으면서 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MBK가 공개 매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사모펀드로서는 정말 이례적으로 자기의 어떻게 보면 패를 뭐 까보인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 말씀하신 가격에 대한 부담 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너무 이제 이게 계속 갈 경우 좀 뭐 승자의 저주 뭐 이런 부담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의 이 경고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하면 좀 거짓말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MBK 영풍 측이 추가 공개 매수 가격을 상향 조정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게 지난 9일인데요. 네. 바로 그 전날에 금융감독원이 이제 고려아연 공개 매수와 관련해서 시세 조정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이제 정식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감원의 조사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MBK 영풍이 이제 공개 매수 가격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요. 그렇죠. 네, 이제 금감원은 고려아연과 그리고 MBK 영풍 측의 공개 매수 가격 결정 과정에서 어떤 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뭐 이제 풍문을 유포해서 좀 시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는지 등을 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자본시장법상 시장 질서 교란 그리고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소 5억 원의 과징금에서 최고 또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이게 중죄로 판단이 그 되거든요. 처벌도 세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공개 매수 과정에서 불거진 또 배임 가능성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현재 이제 MBK 영풍과 고려아연은 서로가 공개 매수 과정에서 어떤 배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이제 주당 83만 원에 공개 매수하는 게 고려아연 주주들의 이익을 해야 하는 배임 행위라고 그렇죠. MBK 영풍 측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맞서서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MBK와 그 영풍이 맺은 콜옵션 조항에서 어떤 배임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법적인 공방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금감원 쪽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금감원의 이런 액션을 봤을 때 이게 일종의 뭐 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좀 있을 때 왜 한국은행 이런 데서도 금융당국이 이제 립서비스 비슷하게 해서 이제 시장에 구두로 먼저 한번 경고를 주잖아요. 그 다음에도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실제로 뭐 이를테면은 뭐 자금을 투입하다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는 식인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두로 먼저 경고를 한번 하고 스스로 이제 알아서들 제어를 하길 바라는 차원인 건지 아니면 금감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뭔가 어떤 불법적인 어떤 그런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다고 보고 조사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될지요. 아직까지는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좀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금감원이 이 정식 조사를 시작하면서 또 투자자들에게도 소비자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지금 위험하니까 투자하지 말라 맞습니다. 이거죠. 이제 주가가 워낙에 급변을 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리고 이제 공시 같은 거를 좀 투자자들도 투자 결정을 하기 이전에 공시를 좀 예. 면밀하게 체크를 하도록 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이 불공정 거래 행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투자를 당부한 것으로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일단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공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측이 갑자기 극적인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또 이게 예. 분쟁이 종료되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우리가 잘못하면 정말 상투 잡을 수도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또 최근에 또 공개 매수 또는 당사자 관련해서 여러 주장이나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어느 쪽의 말이 맞는 건지 아직 알 수가 없고 또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면서 이제 금감원도 좀 경고를 한 셈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MBK 영풍 같은 경우에는 좀 출구 전략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엑시트의 가능성을 이번에 가격 동결을 선언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내비친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출구 전략을 선택한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 자기네들이 이번 지분 경쟁에서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상정을 하고 그렇게 선언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 이상 가격을 올리면은 우리한테도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좀 내비친 것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인수를 하더라도 경영권을 가져오더라도 그것까지는 네, 알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83만 원 이상에서 우리가 경영권을 가져오더라도 이를테면 배임이니 승자의 저주니 등등등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사항의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게 좀 말이 자꾸 좀 복잡하게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이게 뭐 MBK라는 데가 사모펀드니까 이런 M&A 좀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갖고 있을 텐데 지금 허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출구 전략일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해석이 나온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시 이제 고려아연 측으로 얘기를 좀 넘어오면 공개 매수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배임이니 뭐 승자주 이런 부담을 고려아연 측이 전혀 모를 리가 없는데도 이렇게 한다 공개 매수가 오른다는 얘기는 이거
확실하게 승기를 잡겠다 이런 의도로 좀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오늘이 또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던 그래요? 게 이게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공개매수 가격을 변경할 경우에 그 시점부터 공개매수 종료일이 열흘 동안 연장이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최윤범 회장 측이 제시했던 공개매수 기간이 오는 23일까지인데 네. 이 기간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한이 이제 열흘 전인 오늘 11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해서 공개매수가를 올리면 23일 날 공개매수 끝나는 게 유지가 되는 네, 건데 네, 맞습니다. 오늘을 넘기면 또 열흘이 거기서부터 다시 맞습니다. 추가된다 이 얘기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주 월요일 14일에 만약에 바꿨다 이러면 그날로부터 또 열흘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까지 MBK 영풍 같은 경우도 두 차례나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그렇죠. 그 공개 매수 기간이 계속해서 바뀌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좀 위험한 행위였거든요. 좀 조금 그리고 약간 지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예.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이제 또다시 공개 매수 기한을 바꿔서 변수에 예. 부딪히고 싶어 하지 않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공개 매수 수량도 늘렸다는 말씀 앞서 잠깐 해주셨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게 이번 공개 매수에서 양측 모두 좀 최소 수량은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최대 수량은 정해져 네. 있었거든요. MBK 영풍은 공개 매수 한도가 14.6%였고 고려아연은 이제 기존 18%에서 오늘 이제 수량을 좀 더 확대를 했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MBK 영풍보다는 이제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것이 좀 더 많은 물량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점에서 이제 공개 매수 가격까지 높여서 좀 더 승리 가능성을 확장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이제 영풍 정밀 같은 경우는 공개 매수 물량을 이제 늘리지는 않았는데 그렇대요. 네. 네, 오늘 이제 가격을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격을 좀 올려서 우위를 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풍 정밀 공개 매수도 시간차를 두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MBK 영풍의 공개 매수는 오는 14일까지 진행이 되고 최윤범 회장 측의 고려아연의 그 공개 매수는 23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한 9일 정도 먼저 MBK 영풍의 공개 매수가 끝나고 그쵸. 고려아연 공개 매수가 나머지 진행이 되는데 이제 가격을 좀 높여서 아무래도 우리 쪽으로 좀 더 공개 매수에 많이 응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시그널을 좀 시장에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9일이라는 시간 동안 고려아연 측은 영풍정밀의 지분을 더 공개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공개 매수에 뭐 대상이 되는 물량은 정해져 있지만 MBK 쪽에 공개 매수에 응하는 물량도 일부 있을 텐데 거기에 좀 덜 응하고 그렇죠. 우리 쪽으로 더 넘어와라.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 네네. 매수가를 또 5천 원 또 올린 소위 말하는 떡밥을 제공했다든지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또 얘기를 좀 해봐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지금 이제 이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도 있고 기관 투자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팔아도 되지 않겠냐 생각도 장내에서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근데 그거에 대한 또 판단 기준은 또 세금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고 복잡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허 기자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시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셔서 네. 만약에 고려아연이나 영풍정밀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정말 좀 셈법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냥 보유하면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하거나 혹은 이제 공개 매수에 응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MBK 영풍 측의 그 공개 매수에 응할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우선 이제 지방세를 포함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에 이제 고려아연 측의 공개 매수는 자사주를 매입한 후에 소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의제 배당으로 설정이 돼서 배당 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 배당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15.4%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보다는 낮은데요. 근데 만약에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49.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풍정밀의 경우에는 양측의 공개 매수 물량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공개 매수 청약을 넣더라도 그 물량 차이 때문에 실제 체결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 주가 수준과 공개 매수 가격 그리고 적용될 수 있는 세율을 좀 종합적으로 따져서 공개 매수에 임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MBK 영측 공개 매수는 22% 양도세 이게 지금 확정이 돼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고려아연 측 공개 매수에 들어가면 15.4% 배당 소득세. 근데 이제
고려한 측은 혹시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분일 경우에는 이게 그 할증이 되는 거죠. 누진세가 적용이 돼서 49%까지 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해당되는 분들은 사실은 고려한 측 쪽 공개매수에 응하기가 좀 부담스럽겠습니다. 그럴 이게 수도 뭐 있습니다. 22배 수준이 아니라 2배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영풍정밀 같은 경우는 MBK 쪽보다 MBK 쪽이 이제 고려한 측에보다 이제 그 공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을 다 공개 매수를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또 있다는 거죠. 고려아연 쪽이 양이 고려한 적었습니다. 측이 양이 적으니까 고려한 측의 양이 적으니까 그쪽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분, 내가 일단 주식이 10주인데 그거를 뭐 이를테면 10주 다가 아니라 뭐 5주밖에 못 넘길 수 있다, 이런 리스크도 있다라는 걸 좀 감안하시면서 이제 마음의 결정을 슬슬 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떨어져서 보면 이제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 이제 중간에서 이제 브로커 리징을 하시는 분, 이제 주관사들 얘기를 좀 해볼 것 같은데, 금융사들이 수입이 굉장히 클 것 같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정말 규모로 보면 거의 수조 원이 움직이는 그렇죠. 굉장히 거대한 싸움으로 번졌거든요. 당연히 이제 오너 일가는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차입금으로 이번에 좀 공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금을 빌려준 금융사들은 당연히 좀 짭짤한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선 공개 매수 주관사를 소개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MBK 영풍 측은 지금 NH투자증권 한 곳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고려아연 측은 미래에셋증권하고 하나증권 두 곳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KB증권이 예.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요. 이번 공개 매수에 이제 투입하는 자금 규모를 보면 MBK 파트너스가 거의 한 2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하고 고려아연은 오늘 이제 그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리면서 3조 2천억 정도로 투입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에 따른 공개 매수 주관 수수료 수익도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MBK 파트너스가 공개 매수에 필요한 돈을 또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주관사이자 돈을 또 빌려준 그런 증권사로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예. NH가 MBK에 빌려준 돈이 이제 1조 5,785억 원 정도 됩니다. 아이고야. 금리가 이제 연 5.7%의 9개월 만기로 이자 수익으로만 한 1,000억 원 가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고려아연도 굉장히 많은 금융사에서 돈을 빌렸는데 우선 메리츠 금융그룹으로부터 1조 원을 빌렸고 또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으로부터 이제 오는 21일자로 1조 1,635억 원을 빌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2조 원이 넘는 자금을 빌리면서 한 이자 비용으로만 한 1,300억 원 가량이 이제 그 은행과 그 금융사로 들어가게 되는 구조고요. 예. 또 오늘 이제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 가격을 추가로 인상하면서 또 이렇게 되면 또 자금이 또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제가 아직 그 공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아마 그 부분도 아마 차입금으로 조달을 할 또 딴 것으로 데서 좀 돈을 보입니다. 또 빌릴 거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고려아연 측이 1,290억 정도 이자 비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여기에 또 플러스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네.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도 이제 이기만 하면 된다. 이제 사실 이렇게만 놓고 보기에는 이제는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우리 경제에서 갖고 있는 위상, 또 글로벌 이 비철금속 쪽 이쪽에 갖고 있는 위상이 워낙 큰 회사라 자꾸 이게 돈 얘기가 또 많이 나오니까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사실상 이번 경영권 분쟁의 최종 승자는 사모펀드가 될 것이다, 이런 해석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MBK가 만약에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이 논리는 먹힌다, 뭐 유효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MBK는 영풍이랑 손을 잡았고 또 그렇죠. 고려아연은 베인 캐피탈의 예.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이제 우승을 하더라도 사모펀드는 이제 중간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동안 이제 경영권 분쟁에서 사모펀드의 존재라는 게 사실은 주연보다는 조연에 가까웠는데 그렇죠. 이번 이제 고려아연 분쟁에서는 거의 주연이나 다름없이 MBK 파트너스가 이제 전면에 나서서 이번 분쟁을 좀 이끌어 가고 있는데요. 영풍은 그리고 MBK 아까 말씀드렸듯이 MBK랑 손을 잡았고 또 고려아연은 글로벌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과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공개 매수가 끝나게 되면 고려아연 경영권은 이제 그 창업주 오너 일가, 그러니까 영풍 쪽의 장씨 일가와 고려아연 쪽의 이제 최씨 일가, 그 양쪽 양쪽의 어느 손도 이제 떠날 가능성이 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아, 고려아연도 그래요? 왜냐면 그 MBK 측은 그 뭐 계약 내용상
나중에 고려한 지분을 50% 플러스 1주 해서 이제 경영권을 이제 MBK 에 맞습니다. 넘긴다라는 쪽으로 영풍그룹 쪽에서 이렇게 해서 땡겼던 거잖아요. 근데 고려한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윤범 회장 측도? 최윤범 회장 측은 이제 약간 최악의 가능성의 경영권을 뺏길 우려가 있는 건데요. 예. 이제 왜냐하면 이제 고려아연 측의 백기사로 나선 베인캐피탈이 최윤범 회장의 지분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이게 고려아연이 지난 4일에 제출한 공개 매수 신고서를 보면요, 이제 베인캐피탈과 맺은 이 계약상 최윤범 회장과 그리고 최 씨 일가가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최 회장 측에 베인캐피탈이 지분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그러니까 이 있습니다. 지분이 최 회장 측 지분이 하여간 뭐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 베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좀 만약의 상황을 가정을 하면은 예. 이제 경영권까지도 좀 잃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결국 이기는 사람은 사모펀드라는 말이 논리가 맞네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예, 물론 뭐 사모펀드로 경영권이 넘어간다고 해서 회사가 망가지고 꼭 그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고 좋아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딱 단정해서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창업해서 여기까지 회사를 키운 이 창업 일가의 어떤 이런 특히 이제 뭐 다 돌아가신 분들이겠지만 이 창업주들은 참 지하에서 굉장히 마음이 씁쓸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이게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티웨이 항공 얘기도 잠깐 앞서도 이제 저희도 얘기했습니다만 결국은 제2의 고려안을 찾는 소위 말하는 이제 경영권 분쟁 테마를 찾는 또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증권사 한 군데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뭐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네, 이제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이제 경영권 분쟁, 금융 선진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이후에 아시아 국가에서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M&A 공격 횟수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또 주주 가치 개선 그리고 주주 권리 강화 움직임이 경영권 분쟁이나 적대적 M&A 시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예. 이제 최근에 또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밸류어 프로그램이나 주주가치 제고 움직임이 결국 경영권 분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분석을 좀 한 건데요. 예. 일단 전문가들이 꼽는 제2의 고려아연 후보 종목은 최대 주주와 2대 주주의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으면서 또 사업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보유 현금 및 자산이 많아서 주주 환원 정책을 펼 수가 있고 여기에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특히 이제 창업주가 회사를 세우고 2, 3세로 넘어가는 가업 승계 과정에서 지분이 희석되고 분쟁 가능성이 있는 곳이 예.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포트에서 언급된 곳을 보면 고려제강, 사조대림, 신도리코, 삼목에스폼, 동원개발, 태양 등이 좀 M&A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네. 나타났고요. 또 주요 주주 간의 지분 격차가 적은 NC소프트, 금호석유, 현대건설, 티웨이항공 같은 것도 약간의 이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미 저 중에서 티웨이 항공은 어떻게 보면 시작이 거의 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이미 주가가 뭐 엊그제부터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NH증권의 그 리포트 제목에서 아시듯이 우리가 이제 선진, 그러니까 금융 선진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거쳐야 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의 앞서 이미 많은 나라들이 거쳤던 과정일 수도 있고 사실 우리가 밸류업 만들긴 했는데 지수 만들긴 했는데 좀 말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없던 것보다는 당연히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좀씩 좋아지는 과정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삼성전자라든가 우리 대표주들 주가 흐름을 보면 좀 그런 것 같지도 또 않아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길게 보시고 이 투자 문제는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허지은 기자와 함께 고려연 얘기, 오늘 또 방금 나왔던 얘기들이 있어서 중요한 얘기들을 가지고 의미도 좀 분석해보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에이.
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박순혁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가님 오늘은 공매도 제도 선진화 그리고 2차 전지의 재반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신다고요. 아, 네. 네. 제목을 그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네, 한번 우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9월 23일 날 이제 SBS 비즈 지웅배 기자님 단독으로 이제 11월부터 기간 외국인도 90일 안에 상한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해서 이제 그 단독 기사가 있었어요. 예. 한번 보여주시면 예, 요게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되게 좀 뜨거웠던 게 그쵸, 공매도가 너무 좀 이제 불공정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 쭉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금감원이나 이런 정부 당국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 해외에 두 곳이었나? 예. 네, 그랬죠. IB가 이제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불법 예. 공매도를 이제 하고 있었던 것들이 뭐 적발되고 해서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공매도가 좀 금지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지를 일단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이제 노력이 쭉 진행됐었는데, 그 일단이 이제 지금 모습을 드러낸 게 이제 요 기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부터 기관과 외국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대착을 했대 최초 상한 기간이 90일 이내로 제한되고, 예. 그 다음에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한 기간도 12개월을 넘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공매도 치는 쪽에서 가장 좀 유리하게 갖고 있었던, 대한민국에서만 이제 이 제공됐었던 무기가 기한을 무기한으로 이제 연장할 수 있어 갖고, 이제 뭐 과거에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같이 이제 공매도 많이 쳤던 거 보면은 뭐 골드만삭스가 4년 5년씩 이제 공매도 이 포지션을 유지해가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에서만 있는 유독 이제 공매도 쪽에 유리한 제도였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해소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좀 장기간 이 2차 전지 관련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종목들의 이제 공매도를 포지션을 갖고 왔던 쪽에서는 11월 1일 이후에는 이제 3개월 안에는 이제 갚아야 되는 사항이 도래하기 때문에 요 9월 23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아래 표 보면 어떤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에코프로비엔 기준에서 보시면은 이제 9월 23일 날 8,600원, 그 다음에 9월 24일 날 1,800원 하루 쉬고 9월 26일 날 1,800원 이렇게 이제 16,000 하던 게 19만 원까지 이제 불과 일주일 만에 크게 올랐는데, 요게 이제 이 공매도 그 제도 개선되는 부분 이제 발표된 거하고 이제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쪽에서 이게 우리가 이제 숏 커버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제 공매도 상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걸로 좀 이제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 리테일 풀 수수료 기준이 명확해진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공매도 치려고 하면은 주식을 빌려와야 되는데, 이제 그 빌릴 때 그게 천차만별이어 갖고 뒤에 제가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ETF 같은 거에서 이제 빌릴 경우에는 네. 뭐 그 금리가 뭐 0.0 뭐 3%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저렴하게 막 빌려줘서 이제 공매도 치는 입장에서 되게 좀 뭐랄까 혜택을 많이 받아왔던 특혜적으로 약간? 예.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다 이제 해소가 된다는 거죠. 이제 네. 제대로 좀 공매도 제도가 개선되는 이제 큰 개혁 성과가 좀 나타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예, 다음 장 보시면 요게 그 내용입니다. 이제 운용사들이 ETF로 보유한 주식을 헐값에 대여해서 이게 이제 증권사하고 운용사 간의 담합이 아니냐 하는 이제 지적을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정무위원회 그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상반기 자산운용사들의 주식 대여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연수 수수료율이 0.28%가 아니고 0.028%라는 거예요. 이거 공짜로 빌려줬다는 겁니다. 보통 금리 보통 한 뭐 3, 4% 해야 되지 않나요? 거의 한 100분의 1로 빌려준 거예요.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배임 행령에 이게 배임의 이제 소지가 명백한 게, 저게 이제 그 ETF에서 그 주식을 빌려줄 때 정상적으로 뭐 3% 이렇게 해서 빌려줬다고 하면은 그 빌려준 만큼의 이자가 ETF 가입자들한테 이제 그 수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100분의 1 이율밖에 안 받고 운용사 측한테 빌려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ETF 가입하신 그 고객분들의 이익을 이제
자산운용사한테 임의로 넘긴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배임의 소지가 명백히 있는 거고요. 뭐 요 부분 관련해 갖고 네. 금감원이나 이제 금융당국의 이제 처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이제 그 ETF가 기관들한테 빌려줄 때는 0.035%였는데 증권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들 이렇게 대체하고 할 때 썼던 수수료율은 1.32%여갖고 네. 이 차이가 66배였다는 거고요. 포스코 DX는 무려 199배 차이가 났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이제 이 기관들 사이에 좀 뭐랄까 불법적인 카르텔 협잡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단면이 지금 드러나는 사항이 아닌가. 근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이게 바뀌게 되면 못하게 되고요. 기존에 이제 잘못된 부분들은 뭐 좀 네. 페널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런 생각 듭니다. 공매도 하니까 작가님이 3월쯤이었나? 4월쯤이었나? 그 토론회 가셔가지고 예. 막 그 얘기하시면서 했던 것도 막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지금 공매도 제도 선진화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어쨌든 글로벌 스탠다드라도 좀 맞춰가자 그렇습니다. 이런 예. 말씀을 좀 예. 지속적으로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리고 우리 또 정부 차원에서도 당국 차원에서도 어떤 노력들이 좀 이뤄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금감원장님 앞에서 제가 이제 언성을 높여서 이 불법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 단속하고 그다음에 처벌하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MM이나 LP의 담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사가 있었겠죠. 있으니까 아마 이런 자료가 나왔을 거고 네. 이제 관련해서 기사도 나오고 보고 한 거고 그다음에 그게 쭉 연결돼서 지금 이제 공매도 제도 개선되는 쪽으로까지 이제 다 연결이 된 거니까 제가 이제 건의했던 것들을 이제 금융당국에서 잘 받아서 이제 처리가 잘 된 것 같고요. 네. 요게 이제 이 1월 17일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상생금융 기회사다리 민생 토론회라고 해서 이제 한국 이게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그때 이제 국민과의 대화 토론회 하셨던 거고요. 네. 그때 요 관련된 말씀들은 다 하셨어요.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 하면서 이 부분들을 잘못된 세제를 기억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공매도 관련돼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쭉 말씀을 하셨고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거를 이제 그대로 지키셔갖고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이 다 제대로 해소가 된 상태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이제 다 완비되고 4월 1일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11월 1일부터는 이제 MMLP 그다음에 요 관련된 공매도 기관들 이제 차입했던 물량은 3개월 안에 이제 갚아야 되는 사항으로 좀 먼저 진행이 되는 이제 그렇게 크게 보시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요 큰 틀에서 이제 지금 상속세, 공매도, 그다음에 이제 금투세, 뭐 이런 부분들 다 같이 이제 지금 하나의 패키지로 이제 코리아 밸류업을 위해 가지고 지금 열심히 개혁 작업이 좀 펼쳐지고 있는 이제 큰 그림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9월 말에 지금 그러니까 이 공매도제도 개선과 관련된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처벌 기준도 강화하고 잘 잡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그 전산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어떻게 속도를 붙여가면서 잘 이제 시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예, 짚어볼까요? 요 10월 4일 날 이제 조선비즈 정민아 기자님 기사 11월부터 거래 목적 표시 공매도 대차 거래 기간 제한 시스템 구축해서 이제 전산화가 이제 기관들 MMLP들 대상으로는 11월 1일부터 바로 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이제 내년 3월까지 갈 것도 없이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요 관련된 거는 이제 공매도 목적 대차 거래 상한 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 규정 개정으로 이제 한국 증권금융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이제 아주 세부 시책인데 네. 이 세부 시책이 실질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세부 시책을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법부터 바꿔야 되니까 그 법이 이제 9월 26일 날 국회를 통과한 거고요. 네.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이런 이제 공매도 관련된 이제 개혁 조치들이 하나씩 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고 지금 그게 11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적용되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게 이제 9월 26일 날 이제 통과됐었던 법 내용이 대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제 불법 공매도 걸리면은 그 금액이 그 불법 공매도 이제 이익 금액이 50억 원이 넘어갈 경우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이제 가능하게 이제 이 페널티 자체가 되게 상향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관련한 이제 근거 규정 이런 것 부분들이 이제 법안에서 다 통과됐고,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기간 제한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다 이제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 세치까지 지금 다 완비가 돼 있는, 그래서 11월 1일부터 부분 시행되는 이제 그런 형태고요. 기존에는 이제 이 전산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제 이 공매도 관련된 내부 통제 이런 규정들이 이제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그게 뭐 엑셀로 파일을 만들어서 관리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되게 뭐 그런 형태여 갖고 이게 좀 관리 감독도 어렵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적발도 어렵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의무가 주어져서 예. 지금 공매도 치는 사람들의 92%는 이 시스템 안에 다 들어오도록 해서 이제 진일보한 기억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살펴볼 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이것도 이제 공매도제도 이제 다시 재개되는 부분과 연계해서 우리가 또 그렇습니다. 살펴볼 부분이 있을 것 이 같거든요. 부분이 이제 요렇게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는 부분이 이제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부분을 좀 이제 살펴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 표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2차 전지 종목들 주요 이제 큰 종목들 중에서 이제 공매도 잔고 비중이 좀 나와 있는 표입니다. 보시면 지금 많이 아직도 공매도 잔고 비중이 많은 종목이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코스피에서 공매도 잔고 2등으로 제일 많은 종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이제 3등이 에코프로비엠 4%, 2등이 에코프로 4.07%, 이제 1등은 셀리버리라고 합니다. 이제 뭐 그런 형태로 해서 이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잔량이 많은 이제 그런 종목이고, 이 보도 이후에 어떤 식으로 주가 움직였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먼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이제 제가 노란색을 두 개를 칠해놨는데, 첫 번째 노란색 부분이 이제 이게 9월 10일 주가 제일 바닥일 때고요. 그다음에 9월 10일 날 바닥 치고 이제 오르고 난 다음에 9월 23일 날 두 번째 노란 바 있는 저게 이제 나오고 나면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좀 있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두 번에 걸쳐서 오른 이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에코프로비엠도 보시면 거의 동일합니다. 이제 9월 10일 날 바닥 치고 9월 23일 날 그 보도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급등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장. 에코프로도 역시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월 10일 바닥, 9월 23일 날 이제부터 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더불어 2차 전지를 감싸는 환경들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예, 볼 수 그렇습니다. 있을 이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 문제가 지금 이제 코리아 밸류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네. 가장 좀 시급한 거는 제가 봐서는 이제 신뢰업이 우선이다. 이게 이 뭐랄까 애널리스트 리포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 뭐랄까 이 뭐 누가 주문 주고 뭐 이런 거 하고 관계없이 되게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제 리포트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네. 이게 롱숏 펀드들이 이제 아무래도 주문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를 많이 친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리포트가 부정적으로 나오고 이제 이런 좀 의심을 이제 개인분들이 또 많이 하시니까 좀 투자를 망설이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 이제 전체적으로 좀 투명성이 좀 개선돼야 일단 이제 주가가 좀 증시가 한 단계 좀 레벨업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얘기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좀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최근에 9월 30일 날 이제 9월 초에도 제가 한번 연기금이 이제 2차 전지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큰손 연기금이 2차 전지 화학사고 은행 바이오 팔았다 해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순매수 상위 종목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순매도 상위 종목인데 보시면은 LG엔솔,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그 9월 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거는 순서가 네. LG엔솔,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었어요.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네. 그 공매도 제도 개선되는 네. 거하고 예, 같이 맞물려 갖고 말씀이. 포스코 네. 퓨처엠 매수세가 지금 연기금 쪽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상반기 내내 이제 뭐 밸류 프로그램 해갖고 많이 올랐던 이제 금융주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제 바이오 주식들 쪽은 이제 연기금에서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음 장면,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연기금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그 리서치 센터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좀 내비치기가 어렵고, 리서치 센터의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그 의견, 뷰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뀌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9월 23일입니다. 이것도 KB증권에서 향후 코스닥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4가지는 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 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계속해서 특히 이제 2차 전지, 특히 에코프로비움에 대해 갖고 이제 유독 좀 뭐랄까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냈었던 이제 한병화 의원조차도 언제 나온 리포트예요? 요게 날짜가 대략이 잠깐만요. 이거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예. 요거 한 9월 23일 그 무렵일 겁니다. 아, 예. 23일, 24일 뭐 하여튼 그 정도 9월 말 무렵에 나온 건데 투자 의견을 홀드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올린 리포트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관들이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되니까 뒤따라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들도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가 긍정적으로 좀 바뀌는 이제 그런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원래는 그 반대여야 돼요.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가 먼저 나오고 부정에서 긍정으로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붙어야 그래야 원래 그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조금 그런 부분은 좀 비정상적이다 하는 말씀을 좀 지적은 안 할 수가 없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최근에 이제 최근에 LG 쪽에서 LG 엔솔 쪽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좀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예. 그게 전분기보다 아주 개선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2, 4분기 대비해서 3, 4분기 영업이익이 130% 증가했고요. 이게 3분기 영업이익이 4,483억으로 지난해 동기보다는 감소했지만 직전 분기보다는 130% 크게 증가한. 그러면서 이제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 30%를 이제 상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단기 추세가 그렇습니다. 네. 예. 2차 전지 업황이 네, 이제 2, 4분기를 바닥으로 3, 4분기에 강하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네. 그런 거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는 그래프를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좀 보이실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LG엔솔 그 IR 자료를 갖고 왔는데 보시듯이 지금 이제 23년 3분기, 작년 3분기에 7,312억 이게 아마 제일 이제 분기 실적이 제일 좋았을 때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해서 4분기에 3,382억, 1, 4분기에 1,573억, 2, 4분기에 1,953억으로 조금 회복하다가 3, 4분기에 4,483억으로 이제 작년 4분기 수준 넘어섰고 이제 작년 3분기 대비해서는 대략 한 70% 선까지 지금 이제 회복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빠르게 지금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LG엔솔이 지금 주가 한 30% 이상 올랐거든요. 바닥 대비해 갖고 미리 다 반영되고 있었다는 네. 겁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요번에 이제 LG엔솔 실적 발표에 있어 갖고 눈여겨 볼 거는 이제 벤츠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8월 달에 이제 벤츠가 파라시스 배터리 중국 거 쓴 거 이제 화제 나갔고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 그 문제를 사실 벤츠는 이제 미리 좀 자기들이 좀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EQS, EQE 뭐 이런 시리즈에 이제 중국의 CATL하고 뭐 파라시스 이런 배터리를 이제 써서 같이 좀 전기차를 좀 만들어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뭐랄까 품질이 좀 떨어지는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이제 탑재해서 팔다 보니까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좀 문제가 많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좀 뭐랄까 고만하고 걔들하고 이제 관계를 끊고 이제 더 좋은 배터리를 써야 되겠다라는 이제 좀 찾는 작업들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선택을 당했군요. 예. 네. 그 이제 파트너로 이제 LG가 네. 이제 낙점이 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요거 자체는 금액은 크지는 않고요. 처음 거래를 텄다는데 좀 의미를 두실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아까 고액입니다. 이게 언제 기사냐면 올해 3월달 기사예요. 3월 14일 날. 예. LG 계열사 경영진들이 독일 벤츠 본사에 총출동해갖고 이제 전략적으로 협력해서 같이 한번 잘해보자. 이때 당연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회장님도 여기 참석을 하셨고요. 그때 얘기됐던 게 지금 이제 결실을 맺은 게 10월 8일 날 네. 실적 발표할 때 발표한 이제 그 내용이라는 거죠. 예,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결국은 이제 이거와 연결되는 거죠. 8월 달에 있었던 이제 명색이 파라시스인데 중국산 배터리 명색이 벤츠인데 중국산 배터리 파라시스 써가지고 망신을 당한. 근데 이게 한국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고 이 기사에도 나오지만 그 출시 후에 이제 중국이나 그 다음에 미국 같은 데서도 이 배터리가 화제가 많이 나서
리콜을 많이 했던 전력이 있는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를 사실 숨기고 팔았던 거고요. 국내에서는. 하여튼 뭐 요번에 이제 보니까 그 이제 이 소유주분들이 이제 아니 CATL 거 넣는다 해놓고 파라시스 거 넣는 게 말이 되냐 해갖고 뭐 소송한다 하시더라고요. 네. 예, 뭐 하여튼 네. 다음 장 넘기시면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건 SK 쪽 얘기인데 그 미국 쪽에서는 이제 큰 차를 되게 선호한다. 이제 EV9이 잘 팔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EV9급의 더 이제 뭐랄까 개량된 더 좋은 차가 현대차 쪽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아이오닉 5고요. 아이오닉 9이고요. 저 9은 미국의 이제 최초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첫 작품이라는 데서 네. 또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SK온에서 책임을 지고요. 그래서 이제 SK온이 관련해서 원래는 포드 쪽으로 납품하는 배터리 공장을 현대 쪽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쭉 했었고요.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 흑자 전환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 관련돼서 이제 SK온이 그동안 그 차입금 누적 때문에 좀 이제 고통이 있었는데 1조 원 유상 증자를 해서 이제 흑자 전환하는 이제 그런 기도로 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다음 장 한번 GM이 이제 최근에 현대차하고 삼성 SDI 등 이제 외부 그 협력을 이제 가속화하고 있다는 거고요. 원래 네. 이제 GM 같은 경우는 LG하고 이제 되게 그 동맹이 굳건한 관계여서 그 이제 LG 거를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 SDI하고도 손을 잡고 이제 같이 투 밴더로 이제 LG도 쓰고 삼성도 쓰고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예. 요 얘기가 이제 삼성 SDI 얘기입니다. 삼성 SDI가 23년 10월 23일에 원래는 현대차는 SK온 거하고 LG 거를 썼어요. 배터리를. 삼성 SDI 거를 전혀 안 썼는데 삼성 SDI가 현대차의 배터리 첫 공급 계약을 맺은 게 작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23년 10월 이전에는 삼성 SDI는 현대차하고 거래가 없었고 올해에 GM하고도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과거의 경우에는 LG, SK온을 제가 좋게 얘기했고 삼성 SDI는 별로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게 이 납품처가 좀 적다 상대적으로 하는 네. 얘기였는데 지금 이제 삼성 SDI가 납품처를 늘리고 있는 겁니다. 현대차하고도 손을 잡고 GM 쪽으로 가고 있고 하니까 삼성 SDI 쪽도 이제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가 P6라는 배터리인데 여기에 NCA 양극재 니켈 비중 91%짜리가 들어가고 그 양극재는 다음 장 보여주시면은 에코프로비엠이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현대차 유럽 공장에 들어가는 그 헝가리에 짓는 그 공장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납품하기 위해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헝가리 공장을 짓고 있고요. 이게 이제 내년에 완공되면은 대략 한 11만 톤 규모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내년에도 에코프로비엠 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강한 상승세, 강한 이제 성장세가 이제 나타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 마지막 장 볼게요. 마지막 장 보고 예. 작가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캐즘인데도 지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 배터리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그러시죠.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장. 예. 요 기사는 이제 디지털 타임스의 이제 박한나 기자분이 박한나의 배터리 온 해서 이제 기사를 연재 기사를 쭉 써주시고 계신 내용인데 이분이 되게 기사를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내용이 되게 좋거든요. 네. 예, 뭐 좀 구독해서 많이 좀 보시기 바라고요. 이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극재 같은 이제 뭐 이런 쪽 소재들이 계속해서 수주 계약 공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결국은 이제 그 얘기가 배터리 캐즘이라고 하지만 그게 역성장하는 건 아니고 다만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이제 100% 하다가 50% 하다가 성장하다가 30% 성장하다가 올해는 한 20% 정도 성장하는 그러니까 20% 성장하는 부분에 대한 수주는 계속해서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수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캐즘 이렇게 해갖고 전기차가 안 좋고 2차 전지 좀 뭐랄까 저기 불투명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너무 좀 극단적으로 생각한 거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최근 흐름 짚어보면서 2차 전지 이제 재반격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들 박순혁 작가님과 오늘도 얘기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약산업도 AI가 좌지우지한다. 노벨 화학상 파격의 선택. 피트 파로스 아이바이오 케미버스입니다. 자, 그 노벨 화학상 굉장히 파격의 선택이었는데 그 전에 우리 그 나라 최초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는 두 번째고 노벨 평화상 받으신 분이 계셨죠. 그 다음에 이 문학상으로는 최초예요. 어떻게 이름도 한강이죠.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에서 뭐 예스24를 비롯해서 서점주가 막 다 급등하고 있던데 서점에서 뭐 저런 거 저게 지금 다 품절이 났대요. 그래도 뭐 저도 읽어보고 싶은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노벨상 스타트를 문학상이 끊었으니까 뭐 일본이 뭐 과학상을 뭐 몇 명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한 번도 못 받으니 과학상, 의학상도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자, 노벨 화학상 수상자는 올해 3명이었습니다. 자, 노벨 화학상 수상자 3명의 면면을 보다 보니까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역시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연초에 항상 그 CES가 열리잖아요. 원래 예전에는 가전제품 전시회였는데 그래서 뭐 삼성이나 LG에서 뭐 양문형 냉장고를 내놓거나 무슨 뭐 오브제를 내놓거나 무슨 비스포크를 내놓고 뭐 요런 것들을 하다가 가전제품에도 뭐 IoT가 접목되고 최첨단 기술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테크 전시회로 변질이라기보다는 더 업그레이드가 됐죠. 단순히 가전제품을 소개하는 거, 뭐 그러니까 디자인적 측면을 강조한 가전제품을 소개하는 거에서 최첨단 기능을 소개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CES 가전제품 전시회 같은 데서 테슬라까지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테크 전시회, 세계 최고의 테크를 그 어떤 그 뽐내는 자리가 돼버렸죠. 그래서 젠슨 황도 엔비디아의 CEO니까 CES를 원래 참여하는 게 일상적인 어떤 상황이었는데 CES를 안 갔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는데 CES를 안 가고 엔비디아랑 어떤 바이오 벤처 회사가 하는 바이오 말 그대로 파티죠. 비공식 파티.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수 언론 신문지 하나만 유일하게 초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연초에. 앞으로는 모든 생명과학의 실험이 반도체 위에서 시작해서 반도체 위에서 끝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AI로 지금 저기를 개발하고 있죠. AI로 신약 개발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젠슨 황 CEO가 당연히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인텔이 어떻게 보면 인텔이 버린 시장 그쪽을 계속 잡고 오면서 데이터 센터 AI 붐으로 뻥 터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준비된 자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이 연말에 노벨 화학상을 다 AI 기반으로 연구를 하신 분에게 다 주어질 거라는 걸 예상을 뭐 100% 하진 못했을 텐데 이미 젠슨 황 CEO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예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엔비디아뿐만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지금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테크 기업,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에 속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다음 어떤 세대의 변화로 AI로 뭐 신약 개발하는 생명과학 시장 이거를 지금 굉장히 대표적으로 꼽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화학상 노벨 화학상이거든요. 또 거기에서 지금 AI 씬에서 대표적인 주자들이 받을 거라는 것은 예상을 하지 못했죠. 자, 이제 노벨 문학상 한강 그 작가는 그만 보도록 하겠고요. 자, 노벨 화학상이 이렇게 화학에 관련된 화학자들이 받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화학자들이 받질 않았어요. 세 분이 공동 수상을 했는데 데이비드 베이커 이분이 1962년도에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태생하셨습니다. 198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박사님이셨고요. 그리고 이 두 분 데미스 하사비스 1976년 영국 런던 태생 바로 구글 딥마인드의 CEO고 알파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세돌 씨가 딱 한 판을 이겼는데 뭐 그것도 알파고의 실수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긴 건 이긴 거니까 한 판밖에 못 이겼죠. 그때부터 사실 야 이제 AI가 인간을 이기는 시대가 와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AI가 인간을 이기는 시대를 넘어가지고 인간을 살리는 시대가 왔다. 우리는 AI에 기대야지 지금 살 수가 있어요. AI가 약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죽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구글 딥마인드의 CEO고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의 연구원입니다. 바로 이분이 존 점퍼, 1985년 미국 아칸소주 리틀록 탄생이고요. 2017년에 미국 일리노이 시카고 이거네요. 일리노이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의 선임 연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워싱턴 대학교의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님이시고 두 분은 구글 딥마인드의 CEO와 연구원이다. 그래서 1,100만 스웨덴 크로나를 절반은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님이 가져가시고 나머지 절반을 이 두 분이 나눠 갖는 걸로. 야, 이게 두 명은 한 구글 딥마인드로 하나를 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쉽게도 1,100만 달러 반으로 나누는데 이분은 반의 반을 또 나눠야 된다. 뭐 어쨌든 뭐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뭐 한강 그 작가님이 뭐 한국 돈으로 뭐 13억을 받게 됐다 했는데 뭐 13억을 받게 됐다는 그런 타이틀로 또 기사를 쓰니까 댓글에 악플이 다 달렸어요. 이게 지금 노벨 문학상이라는 그 가치를 따져야지 여기서 돈을 따지고 있냐고. 근데 뭐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뭐 13억 같은 경우 그 정도 가치라고 하더라고요. 이 노벨 화학상 요게 받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그럼 받게 되었는가? 왜 젠슨왕 얘기를 했는가? 자, AI 씬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아주 특이한 경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비드 베이커 그 전에 예전에 1962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분이 만드신 게 바로 이겁니다. 단백질의 첫 번째 입자 사진인데 단백질은 이렇게 2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거를 발견하여서 1962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당시에 쓴 방법이 케임브리지 연구원 존 캔드리와 맥스 페르츠가 X선 결정학이라는 그 방법을 사용하여서 단백질의 첫 번째 3차원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X선 결정학이라는 방법을 써서 이때 발견을 처음으로 했고요. 1962년이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이루는 구성 요소이기도 하고 암을 일으키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그 뒤에 두 분에 해당되는 거 보죠. 자, 구글의 딥마인드의 CEO라고 했는데 지금 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AI로 신약 개발을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3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알파폴드 2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알파폴드 1, 2를 거쳐서 구글에서 알파폴드 3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알파폴드 2 가지고 이 단백질을 연구해가지고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긴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접힐 수가 있는 3차원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려고 노력했지만 아까 전에 방식으로는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바로 데미스 하사비스와 존 점퍼, 구글 딥마인드의 CEO와 그 연구원이 2020년에 이 알파폴드 2 AI 모델을 공개하면서 이걸 통해 가지고 연구가들이 2억 개에 해당되는 단백질의 모든 구조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고 싶었는데 수단이 없었는데 이 알파폴드 2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뒤에 알파폴드 2로 190개국에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을 더 잘 이해하고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의 이미지 형성을 가능케 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알파폴드 3라는 더 진화된 모델이 지금 벌써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젠슨왕 CEO가 연초에 예견했던 이제 생명공학의 모든 연구는 반도체 위에서 시작해서 반도체 위에서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알파폴드 2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노벨 화학상 공동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CEO와 연구원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이제 데이비드 베이커 그 교수님 혼자 상금을 다 가져가신 그 교수님이 나오는데 그 교수님이 만드신 방법은 로제타 폴드 프로그램입니다. 로제타 폴드 프로그램으로 아까 전에 단백질이 20종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1962년에 밝혀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모양으로 막 접힐 수가 있는 3차원 구조입니다. 근데 이 베이커 교수님은 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단백질을 직접 설계해서 만드는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로제타 폴드 프로그램입니다. 로제타 폴드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할 수가 있어요. 이 설계 도구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AI를 이용해서 신약 개발할 수 있는 로제타 폴드 프로그램, 그리고 완전 새로운 단백질 구조, 이런 거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예전부터 계속 노벨상 후보로 거론이 되셨던 분입니다. 사실 이제 조금 늦게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에는 X선 결정학을 사용해서 그 단백질의 구조를 밝혔다고 했죠. 근데 이제 로제타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거를 AI를 접목시킨 게 바로 구글 딥마인드의 CEO와 연구원입니다. 베이커 교수가 2021년 당시에 AI 기술을 접목할 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서울대 교수님이신 백민경 교수님과 함께 AI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아쉽죠. 우리나라 교수님들 여기 참여하셨는데 언젠가는 이 빛을 발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I를 접목시킨 로제타 폴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수분에서 수시간 내에 단백질 구조를 해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커 교수님은 그래서 자다가 노벨상 수상 전화를 받았는데 아내가 너무 기뻐서 크게 소리쳐가지고 전화 내용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연도 노벨 화학상은 전부 다 독특한 단백질 구조를 발견했던가, 아니면 그 단백질 구조를 발견하고 새로운 단백질을 또 만드는 AI 프로그램을 만든 생명공학자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I로 단백질을 연구해서 그 단백질을 타깃으로 하는 뭐 신약 개발을 한다던가, 그 단백질이 뭐 어떻게 변화되는 거를 연구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건 아까 베이커 교수님이 실험실에서 그 자기의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단백질을 변형해서 새로운 구조의 단백질들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이게 지금 현재 신약 개발 단계입니다. 후보물질 발굴에만 2, 3년이 걸리고요. 그 뒤로 임상 1상, 2상, 3상 해가지고 뭐 다 해서 10년 정도 걸리고 시판돼서 한 개를 지금 생산하기까지 수조 원의 돈이 들게 됩니다. 여기에 뭐 중간에 뭐 탐색 비용 과다도 있고 시행착오 발생도 있고 사후 추적 곤란 뭐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죠. 이게 AI로 하면은 수분에서 수시간 내에도 해결 가능하다는 겁니다. 혁신적인 것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뒤로 쭉쭉 갈게요. 미국, 영국, 뭐 다른 나라에서 AI 관련해서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네, 일본, 중국, 캐나다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AI 신약 개발 플랫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내노라는 제약사들이 전부 다 AI 신약 연구 플랫폼 구출을 위해서 뭐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바이오 벤처 회사, 다국적 제약사 엄청나게 많아요. 자, 뒤로 가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신약 개발을 AI로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자, 업체들이 쫙 있는데 여기서 파로스 아이 바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로스 아이 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은 이 신약 후보 물질들이 전부 다 AI로 발굴해낸 신약 후보 물질들이에요. 자, 여기서 가장 빠른 거 한번 볼게요. 자, 며칠 뒤에 23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23일 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ENA가 열립니다. 세계 암학회죠. 거기서 파로스 아이 바이오의 신약 개발 플랫폼 케미버스입니다. 이걸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해가지고 타깃 질환의 최적 표적 단백질 및 최적 화합물의 자체 분석 및 발굴을 해내는 겁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PHI-1015C. 자, 뒤로 가볼게요. 이 파이프라인들인데 이게 지금 이번에 이게 발표가 됩니다. 자, 난소암과 췌장암은 예후도 안 좋고 초기 발견이 굉장히 어려운 암이라 표준 치료법이 없습니다. 이번에 그 난소암 치료제 PHI-1015C의 병용요법이 데이터가 포스터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5년 생존율이 매우 낮고 1차 치료받은 난소암 환자의 85%가 재발 경험이 있는 것인데 아까 말한 대로 케미버스를 활용해서 타겟 시장을 10조 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적응증에서 더욱더 확대를 시켜서 백혈병에다가 재발성 난소암, 삼중금속 유방암, 방사선 민감절 확정해서 지금 타겟 시장을 10조 원을 늘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파이프라인들이고요. 이게 전부 케미버스를 통해서 발굴했다. 이게 PH1015C의 지금 실물이고요. 파로스 아이바이오에서 지금 내놓은 사진입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래에는 효자손 손녀딸이 누가 될까요? 바로 AI가 미래의 의료 손녀딸. 네, 10월 11일 금요일 앵커 브리핑 하겠습니다. 자, 요즘의 장세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차별화 장세, 양극화 장세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장과 우리 장도 차별하고요. 또 국내 시장에서도 보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과 또 그렇지 않은 종목 간에 또 차별화 장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워낙에 부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수가 좀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고 해도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또 삼성전자가 아닌 뭐 다른 종목들이 또 힘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서학개미하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하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투자 어떤 방향성도 이렇게 양극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데일리 기사에 나온 10월 달에 서학개미들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은요. 반도체 관련된 이 3배 레버리지 상품, 그다음에 테슬라 관련된 2배 레버리지 상품, 그다음에 미국의 장기차 관련된 3배 레버리지 상품, 그다음에 중국과 관련된 3배 0 레버리지 상품, 이런 상품들, 레버리지 상품들이 엄청나게 좀 많이 나가고 있고 이쪽을 많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 개별 종목, 즉 엔비디아나 이 테슬라 같은 개별 종목은 대거 좀 순매도를 하고 있고 반면에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3배 ETF 상품들, 이런 종목들은 또 이렇게 상품들은 크게 좀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학개미들의 어떤 매수 상황이 상당히 좀 과거와 다른 모습들, 한마디로 통칭을 하면 레버리지 투자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적절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서학개미 얘기고, 그다음에 동학개미. 국내장에서는 어떤 삼성전자에 대한 이 저가 매수, 그것도 신용까지 당겨서 하는 이런 굉장히 적극적인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 그래프는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더 떨어졌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 1,507만 주,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신용으로 사는 이 융자, 그 신용으로 사서 사들인 삼성전자의 주식은 이렇게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달에 한 850만 주 정도 됐었는데 지금 1,500만 주니까 거의 한 석 달 사이에 2배 정도 신용으로 삼성전자를 산 금액이 이 규모가 늘어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요. 삼성그룹의 계열사도 ETF 상품을 계속해서 좀 최근 들어 저가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표를 보면은요. 예. 7월 달, 8월 달에는 계속 삼성그룹 관련된 5개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갔죠.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9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까지는 2,600억 넘게 이 삼성그룹 계열사 투자하는 ETF 상품에 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ETF 상품 중에 대표적인 2개 ETF 상품의 이 최근 주가 상황을 좀 보면은요. 가보죠. 네. 일단 코덱스에서 하는 이 삼성그룹 계열사 투자하는 ETF 상품은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률이 지금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 연초부터는 이렇게 5% 정도 되고 특히 최근에 3개월 사이에 보면은 10%가 넘는 그런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비단 이 차트에서 보는 이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실제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보죠. 네. 이거 좀 전에 이거는 이제 미래에셋에서 나온 이 타이거 삼성그룹 펀더멘탈 차트 이 ETF 상품의 주가도 좀 이렇게 내리막길을 좀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나 더 볼까요? 예. 좀 전에 보셨던 그 종목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ETF 상품, 삼성그룹에 투자하는 ETF 상품의 주가가 이렇게 부진한데 이유에는 이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3분기 실적 전망치가 부진한 것도 포함이 좀 돼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이미 나왔고 SDI, 중공업, 전기, 증권, 바이오로직스까지 사실은 대부분 바이오로직스를 말고는 대부분 3분기 실적 전망치가 기존 전망치보다 좀 하향 전망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삼바 정도만 조금 기존 전망치보다 전망치가 좀 수정돼서 좀 올라가는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 관련돼서 삼성뿐만 아니라 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들도
이 삼성바이오로스 빼고는 대부분 실적 전망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서 보셨던 삼성그룹 계열사에 투자하는 ETF 상품의 이 주가도 썩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들이 사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0월 들어서 최근에 순매수한 상품들을 ETF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은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 그러니까 코덱스 200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2배 수익률을 좀 내리는 그런 이 상품이 지금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타이거 전기차, 이거는 중국의 전기차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쪽을 파는 추종하는 그런 레버리지 상품이 되는 거, 그 ETF 상품이 되는 거고, 네 번째는 미국의 이제 배당주, 그다음에 다섯 번째도 중국의 이제 항생테크, 즉 홍콩 항생지수에 투자하고 있는 들어가 있는 이 IT 종목들에 투자하는 그 상품들을 개인 기관 타자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국내는 좀 부정적인 거죠. 반면에 미국이나 중국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투자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그다음에 타이거 필라델피아, 뭐 미국 테크톡, 그다음에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 역시 200 선물 인버스도 이제 국내 좀 그 하향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이제 보고 투자하는 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차이나 CSI 300, 이거는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에 있는 300개 대표 종목에 대해서 레버리지 투자라는 상품이 되는 거죠. 이제 전체적으로 기관 투자가나 국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방향성을 보면 중국의 어떤 빅테크라든가 이쪽, 그다음에 전기차, 태양광 이쪽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쪽은 이제 빅테크나 뭐 반도체 이쪽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반대로 되는 거죠. 국내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이 방향성이 좀 사실 굉장히 좀 양극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수익률이 어디가 더 높을 것이냐라는 걸 거고, 지금까지 상황 봐서는 아까 삼성그룹주에 투자하는 ETF 상품에서 볼 수 있듯이 주가가 좋지를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 전략이 수익률로는 아직은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날 때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레버리지가 워낙 강하게 좀 가는 상품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역시 이 또한 역시 좀 불안하다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앵커 브리핑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앵커 브리핑은 오늘 이제 마지막 코너가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임종윤 앵커께서도 오늘 한 말씀 하시죠. 뭐 얘기할까요? 인사 나눠주세요. 다음 주부터 이제 이데일리 네. TV가 이제 개편을 또 하죠. 저는 이제 10시부터 12시까지 이 프로그램 마켓나우 2부 하다가 이제 아침 시간 마켓나우 1부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네, 저는 오늘 마켓나우 2부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취재팀장 역할을 맡게 돼서 보다 이제 잘 수행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으로도 어디서든 올바르고 따뜻한 네.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 이데일리 TV 마켓나우 2부 끝까지 아껴주시길 바라고, 저희 든든한 방송 짝꿍이었던 임종윤 앵커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